지난 이야기, 일본은 남방작전 계획을 수립하며 미국과의 전쟁 준비에 돌입하고 일본의 전쟁 준비를 눈치챈 미국, 루즈벨트도 선전포고를 하는데 하지만 이때 일본군의 배는 이미 진주만을 향하고 있었다. 천혜의 요새로 불렸던 첫 번째 공격지. 일본군은 함대를 둘로 나눠 공격하는 동시 출격 작전을 시행하는데 진주만 공습 세 번째 이야기. 하와이에 의외로 많은 일본인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하와이 정기 여객선도 다녔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안에 정말 많은 일본 스파이들이 있어서 그 일본 스파이들이 보내는 정보를 다 퍼즐 맞추게 해가지고 꽤 많은 정보를 일본이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방금 기자님 말씀대로 일본인이 많이 가 있는 서양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없는데 일본인 하나 있어봐요. 의심스럽죠. 굉장히 의심스럽죠. 네. 그러니까 이게 도움이 됐던 것이고 이게 진짜 웃기는데 얘는 열심히 했거든.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알지만 독일이나 영국 스파이들이 보면 이게 무슨 장난치냐. 왜냐하면 진주만이 딱 내려다 보이는 가장 멋진 곳에 일본 식당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얘가 가서 맨날 거기서 게이샤들하고 놀면서 사진 찍고. 근데 왜 어설퍼요 이게? 아니 경계를 안 하니까 해군 기지가 그냥 내려다 보이는 데에 이 음식점이 있는 경우가 어딨어. 아, 그 방첩이 소홀했다 이거지. 그렇죠. 아 미국이. 네, 그러니까 이 스파이도 어설프게 했다. 별거 없다니까. 그냥 애들하고 이거 농담 따먹게 하고 게이샤랑 술 마시면서 그리고 딱 가서 이게 기모노로 가라. 이게 무슨 스파이가 이래. 그리고 그 식당에 미 해군 수병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술 한 잔 먹여놓으면 별 얘기 다 하잖아요. 오빠 어디서 일해? 그러면 아, 난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그냥 그 술집에 앉아서 그냥 가게에만 있어도 정보를 계속. 그러니까 얻게 그렇게 했다니까 딱 전망 좋은 방에 딱 가서 마담한테도 얘기했어요. 되는. 난 스파이다. 그리고 게이샤 이제 들어와서 탁 끼고 탁 마시면서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면 옆에서 이제 게이샤가 탁 오늘 하루의 풍요. 야 정말 행복하지? 야, 그거 할만하네. 할만했지. 그래서 저기 얼마나 방첩이 허술했냐면 군부대 들어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오는 것보다 더 쉽게 들어가요. 어? 그냥 일본인 노동자처럼 옷 입고 네. 그냥 따라 들어가요. 그냥 줄래. 아, 뭐 나타나 지고 이렇게 가면 그냥 들어가. 아 진짜. 그래갖고 해군 미국이 기지 안을 완전 막 돌아다니면서 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듣고 보면 되게 웃겨. 기름 탱크 앞에 가. 통통 쳐봐. 꽉 찼네. 꽉 찼. 진짜 약간 중세 느낌 나는 그런. 그 꽉 찬 것도 알기 위해서 지나갈 때마다 뚜드려봤대요. 그러니까 몇 번 뚜르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야. 아, 이 정도면 반 찼구나. 꽉 차면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것도 꽉 차면 어떻게 하냐면 야 미국 애들은 기름이 넘쳐갖고요. 꽉 차면 흘러내린대요. 역시 흘러내린 자국이 있으면 미국 애들이 스케일이 다르긴 다른데 그냥 펑펑 써서 차면 넘친데 우리 같으면 우린 지금도 셀프주의에서 끝나면은 그렇게 하는데 걔들은 꽉 해갖고 넘치면 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두드려 봐갖고 어느 날 소리를 알았어요. 아, 꽉 차면 이런 소리가 나는군. 그래서 여기 얼마가 있습니다. 야, 정말 팔자 좋지. 그리고 또 들어가서 한잔 하시면서 이제 또 뭐 번역 암호문 치고. 참 코미디야 이거. 그 스파이가 이제 그걸 다 기록하고 이제 본 다음에 얘네들 휴일에는 뭐 거의 놀자판이에요. 이러면서 보냈고 본토에 하여간 그래가지고 최고의 정보는 뭐였냐면 네. 가게에 가서 그림 엽서를 하나 샀는데 네. 그게 저렇게 항공 사진 찍은 아, 세상에 그림 어느 나라가 엽서가? 세상에 관광객을 위한 지도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드라이브 코스 지도. 그게 그 지형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게 관광객들 위해 파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냥 하와이 갔다 오는 사람한테 그 지도 있어요. 너무 그거 받았으면 됐네. 너무너무 좋은 그리고 정보잖아요. 또 뭐냐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어부들을 위한 해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디 가면 암초가 있을지 암초. 모르고 저 해저 지형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어부들을 위한 그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사서 와. 그리고 세상에 어느 나라가 해군 기지를 찍어갖고 엽서를 팔아. 그 밑에 왠지 그런 엽서들 사진들 모아서 왜 이렇게 가이드북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밑에 왠지 써 있었을 것 같아. 사계절 내내 산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바람이 있어 너무 살기 좋습니다. 아, 또 하나 이런 것도 있겠죠. 이거 일본 스파이한테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Attention please.
불법 복제 금지. 아무튼 그래서 그 영화에도 나왔다는데 그 엽서를 대량으로 조종사한테 다 줘서 배에 딱 출격할 때 꼽아놓고 그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거 보면서 가는 거야. 이 정도로 애들이 팔자가 늘어졌었어요. 하와이 좋은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진주만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또 저희가 또 시작에 앞서서 오랜만에 무기를 보고 가야겠죠. 앞서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일본의 무기가 확실히 미국보다는 전력이 월등. 앞섰다. 앞섰다. 네, 과연 어땠는지 무기고 먼저 만나보시죠. 무기고 오신 걸 환영합니다. 2차 대전의 불길이 태평양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하와이 미 해군 기지가 만신창이가 된 거죠. 오늘은 1941년 12월 7일 진주만 공습 당시 쓰였던 미국과 일본의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진주만 공습 당시 미 해군은 8척의 전함을 항내에 정박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중 미 해군 최초로 3만 톤이 넘는 전함으로서 펜실베니아급 전함 1번 함인 펜실베니아와 2번 함인 애리조나가 유명합니다. 펜실베니아는 태평양 함대 사령관 킴멜 제독의 기함이었는데요. 356mm 주포 12문, 127mm 함포 12문, 127mm 대공포 8문을 장비한 1선급 전함이었습니다. 2번 함인 애리조나는 그 비참함으로 유명합니다. 800kg짜리 철갑탄을 얻어맞고 화약고에 폭발을 일으켜 완전히 두동강난 애리조나는 진주만에서 처참한 미 해군의 상징이 되었죠. 진주만에는 총 4척의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그중 3척은 요크타함급 항공모함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2번 함 엔터프라이즈였죠. 요크타함급 항공모함은 만재 배수량 25,900톤에 최대 속도는 30노트가 넘었습니다. 특히 거의 100대 가까운 함재기를 실을 수 있어서 진주만 이후 미 해군 반격의 핵심이 됩니다. 공습 당시 이 항공모함들은 진주만에 없었기 때문에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주력은 F-4F 와일드캣 전투기였습니다. 이전에 F-2A 버팔로 전투기의 형편없는 성능에 절망한 미 해군은 와일드캣 전투기로 일본군을 상대했죠. 초전에는 일본군의 전투기에 무척 고생했는데요. 그래도 위기의 순간에 미 해군 항공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와일드캣은 1943년에 헬캣에게 그 자리를 넘겨줍니다. P-36은 미 육군 항공대에 배치된 전투기로서 개전 당시에 이미 구식이었습니다. 12.7mm 기관총 한정에 7.62mm 기관총 한정만을 갖추고 있어서 무장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하지만 운동성이나 상승률은 아주 양호했죠. 진주만에서는 몇 대가 날아올라 일본군 전투기와 교전하기도 했습니다. P-45호크는 개전 초기 미 육군 항공대의 주력 전투기였습니다. 원래 이 기체는 영국과 중국에 보낸 미국 항공우용군을 위해 설계된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무장 탑재력이 형편없어서 영국 공군은 이 기체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죠. 심지어 P-40은 소련 공군에게도 제공된 바 있는 해외 공여 전용 전투기였습니다. 1942년 말부터는 P-47에게 주력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도 진주만에서 10여 대가 날아올라 7대의 일본군 전투기를 격추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일본 해군을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본은 진주만에 총 6대의 항공모함을 파견했는데요. 가장 유명한 항공모함은 제1항공함대의 기함 아카키였습니다. 원래 순양함으로 설계되었던 아카키는 완성 이전에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을 피하기 위해 항공모함으로 개조된 배였습니다. 만재 배수량은 36,500톤으로 당시 최대의 항공모함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항공기는 총 66대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카키의 특징은 배 우연에 설치된 연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배의 굴뚝이 옆구리에 달린 것이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항공기의 이착함을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일본만의 독특한 설계였습니다. 진주만 공격의 주역 일본 해군 항공대에는 트리오가 있었습니다. 먼저 97식 함상 공격기는 어뢰와 폭탄 공격을 할 수 있는 기체였습니다. 전장 10m에 날개 길이만 15m가 넘는 공격기였는데요. 91식 항공 어뢰를 이용해 진주만에서 미군의 전함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진주만은 수심이 얕아 항공기에서 떨어뜨린 어뢰로 공격하기 매우 어려운 항구였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은 91식 어뢰 뒤에 나무로 된 매니어판을 달고 수면 6m 이하에서 어뢰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만큼 당시 일본 해군 항공대 파일럿의 기량은 뛰어났죠. 두 번째는 99식 함상 폭격기입니다. 함상 폭격기는 간단히 말해 급강하 폭격기입니다. 적의 배 위에서 60도 각도로 내리꽂히며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이었죠. 보통 450m의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동체 중앙에 장착하는 250kg 폭탄이었죠. 총 696대가 제작되어 태평양 전쟁 말기까지 쓰였습니다. 자, 이제 트리오의 마지막은 일본 해군 항공대의 자랑, 그들이 말하는 동양의 신비 제로 전투기의 차례입니다. 이 제로 전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과연 이 제로 전투기는 동양의 신비였을까요? 자, 무기고 보고 왔는데요. 그 중에 제일 눈길이 가는 게 일본의 제로 전투기. 그 동양의 신비 뭐 이렇게 불렀다고요?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영식 함상 전투기죠. 영식. 영국식 영식 제로, 제로. 영. 왜냐하면 제로 전투기가 처음 나온 게 1940년인데 네. 이때가 일본 황기 2600년이래요. 그래서 공공으로 끝나니까 영식. 영년도식 이런 거요. 영년도식 그런 데 나왔는데 당시 이 제로 전투기가 나왔을 때 일본이 뭐라고 선전했었냐면은 독일의 메사슈미트보다 빠르고 영국의 스피드파이보다 날카롭게 돌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진짜로 그래요. 뭐 맞는 말은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어떤 속도는 의미로? 조금 한 60km 느려요 제로가. 왜냐하면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 메사슈미트나 스피드파이어 같은 거는 육상기니까 이게 순행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공기역학적으로 얄쌍했기 때문에 제로보단 빨랐는데 일본 해군이 제로 전투기를 개발할 때 어마어마한 스펙을 요구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속거리가 3,000km가 돼야 된다. 3,000km. 지금도 3,000km 힘들거든요. 비행기들이, 전투기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3,000km를 저 비행기가 날아가야 되는데 저때 당시 대부분 전투기가 항속거리가 1,000km 내외였어요. 많아봤자만 1,200km 이런 정도였는데. 세 배를 날아가야 3,000km를 날아가야 된다. 그럼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어야겠나요? 가볍게 만드는 가볍게. 수밖에 없지. 그래서 소재를 뭘 쓰냐면 초드랄루민이 아니라 초초초드랄루민이라고 해서 아주 가벼운 알루미늄 합금을 써요. 근데 이걸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만들 때 어떤 짓을 하냐면 한번 보시죠. 저 골격에 저렇게 중간중간 구멍을 뚫는군요. 그러니까 사실 항공기 골격에 구멍을 뚫는 건 사실 상식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걸 너무 많이 뚫었어요. 게다가 이게 전투기란 말이야. 어느 정도로 뚫었냐면 항공기가 훼손될 정도로 뚫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대장의 프로펠러 항공기 프로펠러가 뭐가 됐든 항공기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급강하하는 성능이잖아요. 네. 급강하할 때 속도가 620km가 넘으면 항공기가 분해가 돼요. 그래서 테스트 파일럿이 사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급강하할 땐 620km를 넘으면 안 돼요. 그때 전투 중에 파일럿은 전투 중에 620km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 이렇게. 전투 중에 급강하다가 620km가 안 넘는 경우가 있겠어요. 허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들이 하는 말이 옆으로만 돌자. 옆으로만 돌죠. 옆으로만 돌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기체 강도가 약하니까 이게 지금 해군 함재기잖아요. 그럼 항공모함 안에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비행기가 날개가 기니까 네. 날개를 접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죠. 저게 지금 미국 와일드캣 전투기인데 저렇게 날개를 접으면 훨씬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쵸? 공간을 덜 차지하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제로 전투기가 어디까지 접히나 한번 보시죠. 안 접혔는데? 왜? 날개 끝에만 살짝 저거는 우리 요즘에 비행기 그 항공기 타면 끝에 구부러져 있는 정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요거 사진 찍기 위해 잠깐 접어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나중에는 저거 굽히는 거 싫어서 저거 잘라버리기도 해요. 개량형은. 끝이 없어 그러면? 네, 그러니까 워낙 기체 강도가 약하니까 날개를 접는 구조를 만들었다간 비행 중에 그렇지. 전투기가 분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못 만들었어요. 그러면 많이 싣지도 못했겠네요. 개전 당시에는 항공모함 숫자가 많으니까. 일본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이 이렇게 갑자기 큰 나라들이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제 나쁜 말은 아닌데 되게 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기술과 방법을 축적해서 가야 그쵸. 되는데 이걸 편법으로 해결해 버린다고. 맞아요. 그런데 뭐 사실 모든 거는 약간의 편법이 있어요. 이게 메인이 돼버리면 제로 전투기가 그쵸. 돼요. 그렇죠, 맞아. 본질을 예, 버리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다가 나중에 지적이 됐어. 야 이거 맞으면 터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안 맞으면 되잖아. 네, 안 맞으면 된다. 그럼 어떻게 안 맞냐? 여기 또 한국 정신이 나오지. 남보다 더 열심히 훈련할 수 있어. 남보다 더 목숨을 걸고 훈련할 수 있어. 그때 아까 네 겹기 얘기했는데 수면 위로 나는 거. 이거 목숨 걸고 나는 거잖아. 그렇죠. 데이터도 없어. 그거 하다 몇 놈 죽었는지. 걔들은 이것만 얘기해. 우린 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조종사들이 그런 거 하면서 죽는다고 항소를 안 해요. 우리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슉슉 나르죠. 그래서 매일 그 큐슈에서 훈련했다는데 어선 위로 수면 위로 나르는 거 쫙. 그러면 이게
5,000km를 가야 되지만 사실은 한 4,000만 가도 충분히 아니에요. 공격이 가능해요? 390km, 그 오하이오섬 북부 북서부 390km인가 거기서부터 출격을 시켰어요. 아니 3,000km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로가 그렇지만 다른 함상 폭격기나 함상 공격기는 그렇지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진주만을 공격하려면 거의 진주만 상공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갔다 오는 시간 이런 거 다 계산하면은 그 정도가 적당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균형 잡힌 사고를 해야 되는 게 그런 거잖아. 간단히 말해 1,000km를 간다 이거야. 그 왜 가냐? 싸우러 가는 거 아니야. 근데 1,000km를 갈 수 있게 해서 무장 해제를 해버리고 탈진을 시켰어. 이거 농담이 아니고 인생 살면서 이런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을 비웃을 게 아니라 네. 우리도 그랬고 그럼요. 딴 나라도 그랬고 나도 지금 오늘 웃다가 내일 이런 실수할 수 맞아요. 있다는 그렇죠. 걸 정말 새겨야 돼요. 이게 엄청 많이 하는 실수거든. 그래서 전쟁사를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반성은 안 하고 지금도 일본 책에는 환상의 제로 전투기 뭐 이거 더 만들었으면 우리가 2차 대전도 이길 수 있었어. 그 무슨 만화에도 있고 쟤들은 제로라면 그냥 아직도 아주 심장을 여러분들 내놓더구만. 그거 아시죠? 저기 우리가 정말 일본이 항상 우리 비윗장을 뒤트는 것 중에 하나가 야스쿠니 신사 가서 아, 네. 참배하는 거잖아요. 참배하는 거.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 가면 제로 전시가 제일 좋은데 큰 데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나게 좀 접어놓지 그래요. 아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시아에서 저 정도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었어요. 우린 그때 인력거 만들고 있었다고. 사실 솔직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멀리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거는 언제 우리가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걸 일본이 당시에 미국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나라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비행기를 만들어낸 건 맞아요. 네. 그것도 일본이 늦게 근대화해서 와서 거기까지 왔다는 건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야.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한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이게 모든 신흥, 속전, 빨리빨리가 가져다주는 최대 단점인 것도 맞아요. 네.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벤치마킹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벤치마킹 이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일본도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 딜레마는 아직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그거를 반성해야 되는데 지금도 당시에 이런 게 어딨어 내 마음이 떨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로 전투기도 그렇고 뭐 앞서서 진주만이 수심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러면 어뢰를 사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조차 극복을 해서 훈련을 했고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래도 지금 일본에서 이 하와이까지 아까 굉장히 5,000km라고 그랬나요? 어마무시합니다. 이걸 어떻게 안 들키고 기습으로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대 딜레마였어요. 시작할 때부터. 네. 5,000km를 안 들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담당했던 이 장 조사를 하는데 누가 이런 말을 해요. 겨울의 태평양에서는 북위 40도 이상에서는 절대 안 다닙니다. 이렇게 거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화물선들이 주로 다니니까 40도 위에서는 안 다닙니다는 말을 해요. 11월, 12월에는 아, 이 말을 듣는 순간 얘가 이거다. 이거다. 유레카. 예, 그래서 40도 위로 가자. 아, 그렇지만 정말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이게 갑자기 희망이 막 보이는 게 진짜 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북도 준비는 하고도 만에 올 수는 있잖아. 그렇죠. 오는데 남쪽으로 오겠지. 그거 40도 라인이 어떻게 걸리나 봐. 그래서 모든 비행기가 그 하와이 남쪽 라인 해상에만 공중 정찰을 하고 있었어요. 저긴 춥고 거칠어서 못 와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가요. 가는데 다만 그래도 만에 하나 조우할 수가 있으니까 얘들이 가면서 만나면 어선이고 소련 빼고 닥치는 대로 격침해라. 혹시라도 전화할 수 예, 있다. 그래서 북위 40도 위쪽으로 출발을 하죠. 첫 진주만 공습을 성공시키기 위해 고정관념을 깬 전술을 준비하는 일본. 진주만은 일본과 5,000km 떨어진 사실상 전투기 작전이 불가능한 거리. 안 되면 되게 하라. 신형 전투기와 신전술로 무장한 일본. 과연 일본은 진주만 공습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저희가 관광 안내도를 통해서 네, 어떤 미국 진지의 속속들이 정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미국
군함이나 전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공습 당일만 하더라도 네. 네. 미국의 전함이 8척이나 있었습니다. 8척. 순양함도 8척, 네. 구축함 30척, 잠수함도 4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종 지원함 같은 경우에는 한 50척이 넘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포드섬에 있는 공군기지 휠러, 휘캄 이런 비행장에는 네. 400여 대 가까운 미군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력들이 그 좁은 입구를 통해 차곡차곡 안에 쌓여 있었던 네, 거죠. 저기 다 있었고 또 당일이 일요일이니까 네. 휴일을 즐기기 늘어지게. 위해서. 그렇죠. 네. 근데 일본군이 첩보전을 열심히 하고 뭐 스파이, 그 사실 아마추어 스파이들 보냈다고 그랬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항공모함이 다 없는데 네. 이걸 놓친 거죠. 물론 이걸 어떻게 놓쳤다고 해야 되나? 항공모함은 이미 며칠 전에 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발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출발했을 때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림 엽서로 될 일 갖고 부선을 떨고 정작 중요한 항공모함 스케줄을 못 잡은 거지. 아, 지금 현재 들은 전력에는 항공모함이 없네. 한 대도 없었죠. 다 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본은 저 진주만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자기 나름대로는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네.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을 저 안에 쉽게 말해서 미 해군 안에 투입하는 데는 신경을 별로 쓰질 못했어요. 조금만 더 거기 신경 썼으면 그 스케줄 같은 거를 알아내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지만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 출항했으면 그 스케줄을 변경하기 불가능하니까 네. 이왕 갔으니 이왕 여기서 공격을 시작하자, 그런 생각이었겠죠.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주만에서는 진짜 아무 낌새도 못 느꼈던 건가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가지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잠수정을 또 투입을 했어요. 하여간 그 일본의 행정식으로 전쟁을 하니까 모든 걸 다 한 거야. 잠수정이 들어가는데 얘들이 걸렸어요, 들어가다가 입구에서. 아, 미국 레이더에? 아니 들어가다가 들켰어. 야, 저거 일본 잠수함이냐? 라고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럼 안 거네요. 심내까지 폭내까지 투하했어요. 네. 어. 이렇게 되면 기지에 다 비상이 걸려야 되잖아. 그럼요. 근데 거기서 심지어 폭락까지 투하했는데 그냥 거로 끝났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잘 안 알려졌던 얘기인데 하여간 그 난리를 치고 그냥 끝났어. 왜 그랬던 거죠? 아니,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미국도 일본이 칠 거라는 거를 알고 있었고 그럼요. 잠수함이 지금 그 만으로 들어오다가 걸려서 비상사태까지 났는데 어떻게 그 상태로 그냥 끝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일본이 공격한다는 건 알았는데 설마 진주만은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죠. 여기까지는 안 왔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와도 그냥 쟤네는 그냥 돌아다니는 아마 그냥 잠수함 한 척이겠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건 보고가 급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저거는 그냥 돌아다니는 잠수함이야. 예, 그러니까 일본 잠수함이 맞긴 할 텐데 저거는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근데 그래도 아주 약간의 의심이라도 해보지 조금. 그러니까 정말로 기자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최전선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야. 5,000km밖에 있는 후방이고 전쟁은 저기 수천 킬로 건너편에서 벌어질 거라 이렇게 되니까 하긴 그럴 수도 있지. 우리도 그렇지 않게 만약에 DMZ 최일선 부대에서 갑자기 뭐가 뻥뻥 터지면 비상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뭐 후방에서 뭐가 뻥 터지면 산속에 있는 불발탄이 터졌나 보다. 뭐 지나가던 어떤 애가 뭐 사고 쳤나 보다 그러지 전면 공격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겠죠. 근데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이 비행기가 이제 6시, 7시 15분 간격으로 일본 공격대가 출발했는데 네. 이게 오다가 이제 레이더에 걸려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전쟁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본토에서 마침 B-17이 오게 돼 있었거든요. 그것도 왜 오냐면 정부에선 전쟁 날지도 모른다 생각했거든. 그래서 B-17을 진주만에 투입하기로 한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적 배가 오면 폭격기로 잡는다. 그래서 그게 오기로 돼 있으니까 레이더 기지 애들은 그건 줄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미 항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인 크게 없이 갔는데 없었고 지금 잠수함도 들어가는데 걸렸지만 그냥 거기서 멈췄고 비행도 레이더에 걸렸지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건 너무 지금 서로 누가 더 바보 같으냐 싸움을 하고 있는 느낌인데. 아 근데 일본은 사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은 바보 같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잠수함 가다가 망경 걸려서 걸리고. 그거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죠. 그 일부러 걸리고 싶은 건 아니고 다만 주의하셔야 할 거는
분명히 항공모함이 있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그리고 사실 네. 그날 항공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근데 우연히 그 항공모함이 없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최초의 기습 작전을 입안해서 가서 그 먼 거리를 들키지 않고 와서 그 아침 일찍 모든 전투기들을 보내서 모든 그 보낸 전투기가 무사히 진주만까지 아무 피해 없이 그 미군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갔다는 건 이거는 바보 같은 건 아니죠. 그건 대단하죠. 엄청난 행운 아닐까요? 아니 그들 그거는 입장에서는. 행운이라기보다는 정말 정밀하게 한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많은 항공기가 그렇게 짧은 가격으로 방향 바꿔서 들어가서 정밀하게 기지를 초토화시키기는 정말 어렵죠. 그런 부분은 맞는데 항상 일본은 과잉이 좀 있어. 행정 과잉, 작전 과잉, 아이디어 과잉. 예를 들면 이번 경우는 허준 씨가 돌격해서 해. 이런 걸 못해 걔들은. 그러면요? 다 해야 돼. 이거 하면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여기서 뭐 하고 왜 나는 빼니 이런 거 있거든요. 좀 파벌도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다 나쁜 거죠. 파벌이 많으면 항상 그 수익 배분을 해줘야 돼요. 네. 우리 생각에는 허준 씨가 돌격하는 게 제일 좋고 우린 박수 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에 이제 공이 걸렸단 말이야. 왜 빼? 우리 왜 빼?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역할을 다 줘야 되고 나중에 농공 행상할 때 이게 없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항상 작전 과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군 작전 보면은 보통 이제 시간 단위로 끊어야 되는데 분 단위로 끊는 경우도 많고. 몇 시 몇 분에 너 네, 출발.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정말 그러면- 세세하게 그러면서 자기 만족하는 거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 세계 우리밖에 없어. 없다.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일본은 기습하는 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렸는데 이제 진주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네.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일본 연합함대 제1항공함대에 6척의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이 6척의 항공모함에서 일제히 이제 전투기가 발진하는데요. 폭격기하고 공격기를 보호하는 제공대 역할을 하는 제로 전투기가 모두 43대가 참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97식 함상 공격기는 모두 89대가 참가를 했습니다. 1차 공격대에. 그다음에 급강화 폭격기죠. 함상 폭격기는 총 51대가 출격을 합니다. 이 공격대 총 지휘관이 후지다 중자였는데, 그러니까 본대가 아닌 자기 휘하의 비행기한테 타전을 합니다. 후지다가 그 뭐라고 하냐면 도라고 해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 휘하에 있는 비행기들한테 하는 명령이었어요. 일본 말로 돌격이 도츠케끼거든요. 도츠케끼의 먼 짧게? 첫 번째 말 도. 그러니까 지금 돌격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평 폭격대하고 이제 뇌격대가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정박해 있는 미 함선으로 달려드는데, 근데 이게 공격 작전이 뭐냐면 당시 미국 주요한 전함이 두 줄로 서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기 보면 무라다 내격대라는 데가 양쪽으로 오잖아요. 네. 그러면 전함이 이제 측면으로 어뢰는 측면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 얘들이 비행기의 측면으로 날아가서 이제 뇌격기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지다 폭격대라는 건 저거 수평 폭격대라고 돼 있는데 왜냐하면 앞선에 있는 배들을 어뢰로 이렇게 까버리고 뒷선에 있는 배들은 얘들이 날아가면서 폭격으로 재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뇌격기는 측면을 때리고 네. 폭격기는 면적이 폭탄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종으로 뒤에 있는 애들을 공격한다. 이런 개념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수평 폭격대하고 뇌격대하고 같이 들어간 게 이제 급강화 폭격기로 들어가죠. 이제 급강화 폭격기는 이제 역시 함선하고 주변에 있는 비행장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라다 폭격대의 폭격이 시작돼서 불길이 타오를 때 바로 이 지휘관이었던 후지다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본대로 전문을 때리죠. 그 유명한 도라. 우리는 기습에 성공했다는 암호입니다. 도라가 뜻이 호랑이죠. 네, 호랑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폭격을 시작하는데요. 이 97식 함상 공격기는 뇌격대도 있고 수평 폭격대도 있었는데 수평 폭격대에서 49발이 폭탄이 투하됐는데 이 중에서 13발이 명중을 합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건 수평 폭격대고 급강화 폭격대 있죠. 급강화 폭격대는 40발을 투하해서 36발이 명중합니다. 물론 이거는 당시에 미군 함선들이 정박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단한 훈련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90%예요. 네. 진주만 이게 협곡처럼 이렇게 좁게 돼 있잖아요. 원래는 대공포를 무려 780문을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훈련이 잘 됐고 이게 서 있어도 이게 정말 이렇게 날아오면 대응이 흐트러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가다가 비행기가 맞아서 이렇게 떨어지면
기병 돌격하고 비슷해갖고 이게 뒤틀려요. 그렇게 되면 그 찰나의 차이 때문에 빗나가는 거거든. 근데 이 무려 780문의 대공포 중에 병력이 배치된 거는 4분의 1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실탄을 안 넣어요. 예, 실탄 지급이 안 된 상태였어요. 대부분. 아 그럼 있어도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진주만에 대한 공습이 총 1차와 2차로 나눠졌는데 1차 때는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공을 하기 위해서 날아간 제로 전투기들도 제공 임무에서 해제돼서 마음껏 공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로 전투기들이 비행장으로 날아가서 주기대에 있는 미군 비행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강화 폭격기도 같이 오고요. 그렇게 해서 약 150여 대의 미군 항공기가 이륙 한번 해보지 못하고 여기서 격파됩니다. 아마 이게 전쟁을 10년을 가도 이런 날은 안 올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지 깨끗하게 들어가서 신나게 훈련 때는 저렇게 안 맞춘단 말이야. 누가 저런 배를 진짜로 맞춰. 미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고 그렇죠.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말로 해서 그렇지 이거 뭐 영화라든지 영상으로 봤을 때 그 처참함이 더 확 와닿잖아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미군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1차 공격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대응을 전혀 못하고요. 1차 공격대가 공격을 마치고 돌아가고 막바로 다시 2차 공격대가 옵니다. 바로? 예, 예. 그러니까 1차 공격대가 바람을 한 이후에 1시간 15분 뒤에 이미 2차 공격대는 출발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총 167대의 2차 공격대가 출발을 하죠. 그래서 8시 40분, 쉽게 말해서 1차 공격대의 공격이 한 3, 40분 정도 이어지고 빠질 쯤에 다시 2차 공격대가 나타나요. 진짜 바로네요. 네, 그래서 9시 2분부터 거의, 그러니까 8시 40분에 도착하자마자 왜 공격을 못했냐면 너무 연기가 자욱했어요. 아, 그러니까 사방에서 불길이 나서 너무 연기가 자욱했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파악이 끝난 9시 2분부터 2차 공격이 시작됩니다. 와 그럼 진짜 공포였겠다. 실제로 2차 대전 때 폭격들 보면은 저렇게 밀집해 있으면 그냥 싹 쓸어버릴 것 같잖아요. 네. 한두 대만 터지면 연기가 쏟아지는데 당시는 요즘같이 유도 무기도 없기 때문에 이게 연기가 솟구치면 시야가 완전히 가려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정확하게 보고 나는데 여러 정황으로 보면은 당시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는데 일본군이 그걸 맞췄다는 건 조종사들 실력이 나 훈련이 정말 엄청났다는 게 그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그 인정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2차 대전에 참전한 파일럿들의 실력을 놓고 보면 일본군 파일럿들의 실력이 가장 뛰어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 실제로 유럽에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 독일군 탱크 부대가 이렇게 한 줄로 쫙 가는데 공군기들이 덮친 거예요. 영국 공군이. 신나잖아 이거. 한 대인가가 초장에 맞아가고 연기가 팍 났대. 그 다음부터는 한 대도 안 맞는 거야. 아, 그 검은 연기 때문에. 이게 보통 우리가 공중전 하면 막 공중전 잘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지상 공격이 훨씬 힘들어요. 고도를 낮춰서 가야 되고 고도를 낮춰서 자기 기수의 사격 각도에 맞게 들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군은 거의 뭐 90% 확률로 네. 거의 격파를 다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도 1차 때는 미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2차 공격대가 왔을 때는 어느 정도 미군도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모든 대공포에 장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대공포원이 대부분 배치가 됐었죠. 그래서 일본군 공격대하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요. 네. 1차 때는 미군 전투기가 거의 못 떠올랐거든요. 근데 2차 때는 9대의 미군 전투기가 떠오릅니다. 아, 그래서 일본군하고 공중전을 벌여서 총 7대를 격추시켰죠. 뭐 그 미군 전투기가 뭐 10대라는 소리도 있고 9대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문제는 한 번 올라가서 돌아올 거 아니에요. 탄약 채우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총 이 9대의 비행기가 25회에 출격을 해요. 그래서 진짜 필살. 예, 일본군하고 아주 피 터지게 싸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일본군이 세계 최강의 파일럿들이라면 여기 미군 부대 파일럿들도 대단했네요. 진주만 영화 보면 영화는 세계 어느 나라나 자국민을 좀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출격했던 비행사 중에 걔는 아마 진주만 관련 영화에 그 두 사람 꼭 나와요. 자기 비행장에 그게 기총소사로 다 터졌거든. 비행기 쫙 앉아 있으니까 두룩 깔기면 바바바방 하면 터지는. 그러니까 그 영화에 잘 나왔는데 작은 비행장에 몇 대 있는 게 생각나서 찝차 타고 이제 그거 갑니다.
그래서 내려서 이제 이륙을 하는데 그 두 대가 7대인가 떨어뜨리자. 그러니까 이게 그 비행장이 요즘에 할레이라는 데 있는 간이 특설 비행장이었대요. 오. 거기 전투기가 4대인가 5대인가 맞아요, 있었는데 찝차 타고 와서 거기서 2명이 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걔가 위에 올라가서 일본군 전투기하고 교전을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티브로 한 게 진주만의 영화에서 2명이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주인공 2명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야, 우리가 20대 떴으면 아작을 내는 거. 세계 나라 똑같아. 기습만 한다고 150대, 300대가 다 떴으면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또 그 영화에서 막 2대가 다 떨구니까 이런 또 어떤 분은 그러세요. 이런 말 같지 않은 그러는데 왜요? 아니 2대가 뭐 미군 전투기 형편없다고 그러고 일본 게 더 좋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2명이서 6대씩 7대씩 떨어뜨리니 이게 무슨 또 이런 예의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 싫어요. 떨어뜨린 거. 팩트입니까? 네, 팩트. 근데 그 뜬 비행사 둘이 나중에 보면 최인류 조종사예요. 조지 웰치는 나중에 태평양 전쟁에 나가서 꽤 많이 떨어뜨려 가지고 그 사람은 저 A급 에이스가 되고 한국 전쟁에서 활약했던 F-86 네. 그거 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테일러는 행정 쪽으로 가서 지휘관으로 가서 나중에 장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일본군 조종사 중에 아이다 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료 탱크에 피탄이 돼요. 그래서 오함까지 돌아갈 연료가 없는 거예요. 카네오에어 기지 상공에서 자기 부하들을 집결시켜서 부하들한테 손을 흔들고 병기고로 자폭 돌입을 합니다. 근데 자폭 돌입을 했는데 이제 자폭 병기고에 안 맞고 옆에 있는 사관 기숙사에 자폭을 해요. 근데 그 광경을 미군도 봤어요. 근데 미군도 보고서 미군도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격대가 물러가고 이제 수습을 할 때 아이다 대회에 시신을 걷어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줬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미담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니시카이 1비조라고 제로 전투기를 타던 비행사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피탄이 돼서 니하오 섬에 불시착해요. 그럼 불시착했으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자결을 해버려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당시 진주만 공격대를 내보낼 때 네. 대부분의 일본군 파일럿들이 낙하산을 안 메고 갑니다. 왜죠? 상부에서 낙하산을 메라고 했어요. 네. 근데 낙하산을 안 메고 가요. 왜냐하면 얘네들 생각에 설마 무거워서 그렇게 특히 일본 해군 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정한 사무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았었어요. 근데 적 기지에 가서 작전을 하다가 떨어졌다. 피탄에서 떨어졌다. 어차피 잡혀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잡혀도 우린 자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일본군 파일럿들이 낙하산을 안 메고 갑니다. 아, 괜히 업한 거야. 괜히 업, 그 감정 업, 기분 업. 그게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실제로 난 이번 죽는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식하지 못해도 다 왜 뭔가 의식이 되잖아요. 네. 내면에서 긴장이 돼가지고 몸이 더 굳고 판단력이 더 흐려져요. 특히 비행 상태는 뭐 제가 비행 상태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에베레스트 같은 데 왜 등반하다가 왜 동료가 쓰러지잖아요. 못 끌고 오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막 욕해요. 아니 뭐 그 고산에 올라가는 뭐 손가락 한 개로 뭐 바위 기어 오른다는 애가 애를 업고 10m를 못 오냐. 8,000m에서 세계적인 등반가도 사람 제대로 못 구해요. 그럼요. 완전히 대뇌가 정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그 테스트한 걸 봤는데 한 8,000m를 고산에서 텐트에서 이렇게 바둑 장기 같은 거 두라고 그랬대. 완전히 어린아이 지능이 돼서 둔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이 고공에서 움직인다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음속에 뭐 나 낙하산도 없어 피기를 하면 자살할 거야. 보기엔 멋있어 보이지 막상 가면 몸이 오그라들고 내 정신이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 어린아이 지능으로 떨어질 정도로 이게 뭔가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사람이 뭔가 무서우면 오히려 회피한다고. 하지만 2차 공격 때도 그 남아있는 함선에 대한 공격을 했고요. 2차 공격 때 같은 경우에 그 미군 함선에 대해서 총 78발의 폭탄을 떨어뜨렸는데 무려 그중에서 37발이 명중합니다. 명중률이 거의 50%가 넘었어요. 50%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젠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남은 게 별로 없으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더 힘든 게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연기 나오고 대공포 오니까 굉장한 거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보통 10% 정도로 떨어질 거예요. 딴데 같은 1차 공격 때는 1차 공격 때의 손실률은 1.9%밖에 안 됐어요. 일본군이. 근데 2차 공격 때 같은 경우에는 손실률이
17.9%로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군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대공포도 일차 쏘고. 예. 예. 그래서 1차 때보다는 2차 때 훨씬 더 일본군도 피해가 컸었어요. 다음 이야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본토 기습 작전 진주만 공습. 이 완벽한 작전을 둘러싼 수많은 음모론이 공개된다. 태평양 전쟁의 서막. 진주만 공습에 있어서 음모가 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상 이게 기자님? 워낙 완벽한 기습이었기 때문에 네. 저렇게 당할 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음모론의 특징이 뭐냐? 절대 안 없어진다. 그리고 그럴듯해요. 크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일본군이 공습할 걸 알고 항공모함을 다른 데다 빼놨다. 두 번째, 그래서 진주만에는 구식 배들만 배치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루즈벨트가 이미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암호 해옥 다 했으니까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거거든요. 음모론 좋아하시죠? 도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